그래서 오늘 감정 조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책을 썼어요. 제 책 제목이 감정 조절이고 부제목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상관없습니다. 읽으셨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좀 한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감정 조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안전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면, 그죠? 그 감정 조절이 되면 나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아주 핵심적으로 잘 집어내는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게 안전함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냄비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냄비근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냄비근성이 뭘까요? 쉽게 끓고 쉽게 식고, 그죠? 이게 냄비근성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양은 냄비처럼 끓었다가 감정이 확 화가 났다가도 또 괜찮아졌다가 또 뭐가 건드려지고 확 화가 났다가 또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죠? 그게 자기 다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마 다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정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내가 참을만 한 거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도, 그죠? 참을만하게 기뻐야 되고, 참을만 하지 않게 너무 기뻐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증이 되어요. 그죠? 그건 병리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감정이 우리가 슬퍼도 참을만하게 슬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슬퍼지게 되면 디프레션이, 우울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선 안에, 그죠?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 그 감정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게 불안장애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화를 쉽게 낸다고 하는 것도 견딜 수 없게, 우리 그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는 시점은 그 정선을 넘어서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가 확 떨어졌다, 차가워졌다가 다시 확 올라갔다가.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겁니다. 몸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거의 그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항상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화를 내거나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퍼지거나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왠가 정신질환과 신체적 질환을 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특이한 우울증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우울한 감정만 있는 건데, 그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과 분노를 동반한 그런 어떤 우울증, 아주 특이한 우울증이에요. 많은 억압을 당하고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마찬가지로 그 화병 같은 경우 화가 확 났다가 디프레션으로 훅 떨어졌다가 또 뭐가 건드려지면 화가 확 났다가 또 디프레션 떨어졌다가 그걸 반복하는 감정 조절 부재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이란 뭐 감정 조절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살펴보면,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감정에 익숙하실 텐데, 사실 인지적인 측면을 일단 제외하면, 그죠? 그 인식, 기쁘다라고 하는 거, 어떤 그런 인식적인 측면을 제외하면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몸의 반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걸 아주 찰나의 순간에 빨리 평가를 하는 도구가 감정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걸 내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나쁜지,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고통을 주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업인지, 에너지가 다운인지.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죠?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뭘까? 뭐,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좋은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우리 감정이 정하는 대로 가까이 가 마라. 좋아, 나빠. 이게 올라가는 에너지야, 내려가는 에너지야. 이 모든 것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꼭 필수적인 도구예요. 근데 그리고 또 아주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왜 효과적인 대화의 수단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 그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같으세요? 그죠? 이 억울함, 그죠? 이 머리를 뺏긴 이 억울함. 얘가 말을 하지 않는데, 그죠? 이게 얼마나 이 표정 하나에서 그 감정이 다 나타나고 그 표정으로 얘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죠? 내가 지금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울음소리로 그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분이 나빴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울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인 표현의 수단인 거고,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자동차가 오는데 그죠? 그냥 막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험한 가스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거기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밸류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살피죠. 이 사람 눈이 어떤지 그죠?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정말 말하고 있는 게 감정과 매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대방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속인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을 컨트롤하고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신경계, 모든 근육 하나하나들을 다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짓이 있거나 뭔가 이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지 감지를 해요. 그게 무의식적인 아니 비의식적인 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뭔가 말은 다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돌아서서 뭔가 찜찜한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표정에서 아니 몸짓에서 뭔가를 픽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비의식적인 그죠? 우리가 모르는 감지예요. 그죠?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비의식적인 감지를 하는 데는 0.02초에서 0.1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감지 같은 경우 0.5초 시간이 훨씬 더 느리죠. 그래서 비의식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픽업하고 나중에 생각이 그래서 그랬구나 백업을 하는 거지. 그죠? 걔는 그냥 이미 우리가 결정해 놓은 거를 백업을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지 별로 얘는 힘이 없어요. 상당히 말이라든지 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똑똑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미 감정이 결정해 놓은 거를 백업을 해주는 그런 툴로 의식과 말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1초에 4천억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2,00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몸에 다 저장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는요,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돼요.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죠. 남편이 맨날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근데 어느 날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왜 저러지? 뭐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저 또 뭘 또 잘못해가지고 그걸 커버하려고 저렇게 하지? 라고 전혀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죠? 우리가 실제 상황을 here and now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보다는 항상 우리 뇌는 미래를 지금 예측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커플 치료를 할 때 특히 더 과거는 다 미뤄두고 이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저렇게 어떻게 할 텐데 미리 예측을 하지 말고 지금 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감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속에는 세 가지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파충류의 뇌가 있고요. 뇌관이라고 이제 하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여기 변형계라고 하는 인간의 포유류의 뇌가 있고요. 근데 여기 우주 비행사 그림이 보이는 데넬피즈 인간의 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은 진화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그죠? 그 동물이라든지 인간들이 할 수 포유류들이 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동물의 뇌와 파충류의 뇌와 지금 동물의 뇌만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협을 받으면.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위협을 받게 되면 왼쪽 뇌, 그러니까 왼쪽 뇌는 우리가 인지라든지 어떤 언어라든지 수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언어를 관장하는 그 뇌 브로카스 에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셧다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위협을 우리가 말이 안 나온다.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두려웠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변형계에서는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면 변형계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그럼 이 신호를 받아서 뇌관이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얼어붙을 것인가 그 세 가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뇌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게 제일 먼저 발달한 거고, 그 다음에는 포유류에 있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데넬피질이 가장 나중에 발달을 한 건데요. 근데 위계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할 때는 인간의 뇌가 동물의 뇌와 파충류의 뇌를 지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태평성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고 이제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하는 것들이 밑에 군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는 셧다운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밑에 동물의 뇌들이 이제 테이크 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생각을 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지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액션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인간의 뇌는 위험한 시기에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되는 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뇌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이 조절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의 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KR이죠. 그림이 그죠?
그러니까 삐죽삐죽하게 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 가지 뇌 중에서 뚜껑이 열린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대뇌 피질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다각성 상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과다각성 상태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견딜 수 있는 범위 위에서, 그죠?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 각성이 과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상황이 되면 모든 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이전에 배우셨죠, 그죠? 교감신경은 모든 걸 빠르게 해요. 심장 박동이라든지, 그죠? 호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기 때문에 그 뇌에도 엄청난 액티비티들이 일어나요.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막 행동을 막 해야 돼요. 뭘 당장 지금 뭐라도 해라고 하는 신호를 몸에서 계속 보내기 때문에 모든 게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마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되면 감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 싸우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은 봐주고 있고 없거든요. 누가 하나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갱하거나 그때까지 물고 그 싸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다각성 상태가 될 때는 특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떤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고, 내 이 감정을 풀고 싶은 대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떤 엄마들 잔소리 할 때 보면 그죠? 끄집어내는 거 또 끄집어내고 이거 하나 끝난다 싶으면 또 다른 거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끝없이 가는 이유가 바로 그 과다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야국 방식의 세상에 사는 한 마리 동물이래.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그분은 그냥 한 마리 동물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싸우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동물, 한 마리 동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상당히 흑백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100%, 그죠? 100%인지 아닌지, 100%가 아닌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흑백 논리가 되어야 되냐면, 과다각성 상태가 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Fight, flight 모드가 작동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누가 적인지 아닌지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죠? 저 사람이 적군일까 아군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하는 동안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부스럭하는 소리만 나면 바로 그냥 사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다각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먼저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어뜯고, 피지컬리든지 아니면 언어적으로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분풀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행동에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과다각성 상태에 오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분노가 엄청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심한 불안, 그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과다각성 상태인 거고, 이런 경우에 편집증, 그죠? 의심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다 과다각성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몸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신체적인, 심리적인 건강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 이 표정 보기만 하셔도 돼요. 그죠? 상당히 긴장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과다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반대로, 아까 표 밑에 있는 감정 저하 상태, 뭐가 있어야 될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는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되면 호흡도 느려지고, 그죠? 심장박동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의욕과 동기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늘 패배감, 해서 뭐가 되겠어? 해봤자 뭐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철저하게 깨갱한 동물의 어떤 특징들을 다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행동을 하지를 못하죠.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질환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들이 감정 저하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고, 신체적 질환으로 만성 피로,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항상 밑으로 향하죠. 항상 몸을 작게 만들고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함은 이제 감정 조절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안전할 때 세 가지 내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일치를 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안전할 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내가 조화롭게 공존할 때 감정이 조절이 되고, 또 감정이 조절이 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시면 협박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하기보다는 애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면 공부는 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브레인이 이제 깨어지니까. 너는 점수를 왜 이렇게 받았니? 맨날 공부를 해도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시면 더 디펜시브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머리와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뭐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야단침으로써 애가 더 공부를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전할 때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있고, 배설을 할 수 있고, 수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그 질환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때 심신이 이 세 가지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No, in the basement. Can't we just get in a running car? Are you crazy? Let's rip out your chainsaws. Mark, damn. If you're in a horror movie, you make poor decisions. That's what you do. You want to save 15% more on car insurance? 이게 지금 이 호러 무비에서, 그죠? 이 킬러가 오는데, 그죠? 안전하게 피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도망가면 했는데 정말 멍청하게, 그죠? 이런 다 보이는 소리가 막 나는 이런 데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일을 우리가 위험을 느끼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감정적으로 됐을 때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안했을 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를 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은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가 민원인이 이렇게 왔대요. 자기 뭐 문제가 있다고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원인에게 라면을 대접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합역 행보를 함께 했습니다. 청와대 이사를 준비하며 홍은동 사저에 남았던 김 여사는 집 앞에서 60대 여성이 국토부의 정경유착을 해결해달라,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수행원과 함께 나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나왔다, 라면이나 먹자라고 하면서 여성의 손을 이끌고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성은 10여 분 뒤에 컵라면을 들고 사저에서 나와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줬고 밥까지 얻어먹었으니 됐다며 다시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국토부에 자기 뭘 건의를 해달라고 계속 이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었대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그죠 말이 되건 안 되건 이 사람은 상당히 극심한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고,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분 얘기를 듣고 나와서 그죠 일단은 모르겠고 배가 밥도 안 먹었다니까 밥이라도 먹자라고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이렇게 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전하지 않아서 파이프라인 모드가 올라와서 과다각성 상태가 된 사람이 밥을 먹고 그저 그 친절한 말을 듣고 안전하게 돼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숙 여사가 이 사람이 사람이었다가 동물로 됐는데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하거나 남편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죠?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뭐가 안전한지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기준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걸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안전함을 결정하는 요소는 신경질하고 뉴로셉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이렇게 있어요. 더듬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기 그 스모크 디텍터를 이렇게 놔뒀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게 우리 상황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늘 감지를 하고 삐뽀삐뽀를 울릴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게 신경지고요. 그러니까 신경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고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찰나의 순간에 비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신경지가 이게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험 수준이 그냥 danger한 수준인지 아니면 life threatening인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인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그 신호를 보내서 파이프라이트를 할 건지 아니면 프리즈를 할 건지 아니면 완전 디소시에이션을 할 건지 이런 것들과 완전히 이렇게 해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각각 사건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신경지가 얼만큼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 성능이 얼만큼 다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쥐를 보고 그죠? 좀 징그럽다라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혹비백산하게 놀라고 그죠? 막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밤에 꿈에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태어났을 때 그죠?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경지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해부학적으로는 사실 많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뇌의 25%만 그죠? 태어났을 때 작동을 하는 거고 나머지 75%는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75%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브레인을 갖게 되는 거고 전혀 다른 그죠? 신경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기화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특히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특히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그죠? 몸은 지극히 정상적인가요? 불안장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패닉이라든지 그리고 죽을 것 같거든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사람들마다 다 그 증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몸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위험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뉴로셉션이죠.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뭐라도 해. 그죠? 우리가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동물로 뛰어놀 때
그때는 가장 위험한 게 사자라든지 포식자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패닉 어택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패닉 어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기 싫어도 제가 불안해도 여기서 그냥 꿋꿋이 버티면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긴장이 되거나 이게 우리가 위험이 되거나 하면 이게 이 반응이 모든 것들이 빨라오고 지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근데 이걸 동물들은 막 달리면서 그 에너지를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죠? 그 에너지들이 다 트랩이 된 게 패닉 어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은 정말 지극히 정상. 제가 패닉 어택이 있는 그 환자들이 오면은 늘 하는 말이 당신 몸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로셉션이 그죠? 위험한 거 하고 위험한 거 하지 않는 거랑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그 감지의 능력이 너무 정밀한 거예요. 그냥 화재에서 일어나는 그냥 그 연기만 디텍트를 하면 좋을 텐데 저 옆집에서 그냥 고기 피우는 그 연기까지 디텍트하고 알람 울리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패닉 어택이라든지 불안장애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몸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만 뉴로셉션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안전함을 통해서만 뉴로셉션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안전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든지 경계성 인격장애, 뭐 아니면 뭐 자기애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이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같은 애들도 사실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안전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저주파수 소리, 백그라운드 노이즈에 더 잘 감지가 되게 돼요. 왜냐면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 중위의 뼈가 그죠? 이게 느슨하게 돼가지고 사람 소리보다는 주파수가 낮은 백그라운드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 사람 소리 잘 자폐하는 거고, 그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람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사람 소리는 와와와와와와와 그죠? 말을 하지만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야 나를 치고 어쩌고 하면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안전하지 않게 만들어서 애들이 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얘네들이 그 포커스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폐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뉴로셉션이 잘못된 경우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그죠? 그걸 감지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트라우마 환자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어떤 증상들을 보인다. 원인은 다르지만 증상들은 상당히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성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을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게 늘 예민하고 그죠? 막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먼지 한 톨이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피부가 있을 때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먼지 하나가 앉아도 이게 정말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 그죠? 성격이 까칠하고 아주 빡빡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 많이 아프시겠구나. 많이 아파서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열릴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세월호 참사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사실 제가 책을 쓰고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도 세월호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근데 좀 너무 이게 마음이 먹먹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애들이 그냥 수장되는 거를 생중계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그 공포와 그죠? 그 무력함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다들 PTSD 그때 엄청나게 그런 건 한국에서 유행이 되고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그랬더니 그 수업을 같이 듣던 동료들이 네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왜 나 미국에 있는데 내가 왜? 근데 그 질문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렇게 뭐 하게 돼서 이제 저희 남편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임팩트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남긴다는 거. 아무리 그 좋은 아동기를 가지고 그죠? 뉴로셉션이 정말 잘 작동을 하더라도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한 엄마가 있죠. 세월호 그 배에서 그 딸을 잃은 한 엄마가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돌 때 씨를 잡았는데 명주씨를 새로 사서 넣을 것을 쓰던 걸 넣어서 이리 됐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어주었으면 사주가 바뀌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나는 천국 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엄마의 그 삶을 얼마나 바꿔놨을까? 이 엄마의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정부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송두리째 이렇게 가져가버린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정말로 외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도 있었고, 그죠? 전쟁도 있었고, 그죠?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뭐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수한 사건을 잊고, 그죠? 그 엄마처럼 아까 세월호 사건에서 그 아이를 잃은 엄마처럼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고요. 근데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이 대물림을 한다는 거. 이 엄마가, 그죠? 아까 그 엄마가 이 아이가 하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형제가 있다면 이 엄마가 이 마음으로 다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죠? 친척들, 친구들이 겪고 많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 마음들이 대를 물리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근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분노와 그 우울함과 그 공존함, 그 감정 조절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해결책을 좀 드려야 되죠.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집에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감정 조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그냥 집에 왔을 때, 그죠? 남편이 아니면 와이프가 우리 애가 기분이 좋은지, 그죠? 나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왔니?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애가 오거나 누가 오면 얼굴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어떤지 일단은 좀 알아차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일단 알아차리면 그냥 알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를 알려주세요. 너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아니면 너 오늘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은 일 있었니? 그걸 알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아, 네가 지금 이럴 때 슬프니까 그게 엄마도 정말 슬프다. 그죠? 네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생각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걸 또 알려주시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금 뭐를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집에서도 저도 지금 늘 마음이 knows best. 그죠?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슬플 때 필요한 거는 내가 슬플 때 필요한 거랑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기쁠 때 축하받고 싶은 거는 내가 축하받고 싶은 형태랑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있어주기를 원하는지. 그죠? 그리고 그런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기 위한 노력을 또 실질적인 것도 우리가 손과 발이 늘 바빠야 돼요. 저희 남편들 하는 말이 마음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손발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노력을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그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아주 쉬운 거고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심리치료를 받는 것보다 내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분들은 심리치료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죠? 뭘 해야 될지 보면 안전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아이는 안전하게 느끼는가? 우리 남편은 안전한가? 그죠?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뭐 집에 뭐 구들장이 무너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사람한테 릴렉스 해도 돼. 나한테는 지금 긴장하지 않아도 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생각과 감정과 그죠? 우리 몸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만 각각 다른 로직으로 아주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들은 우울할 때 우울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바꾸실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힘들면은 일단 몸을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실 우울할 때 항상 이렇게 모든 것들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어깨를 펴고 그죠? 고개를 들고 친업하고 그죠? 발을 땅에 대고 쓰고 그죠? 예쁜 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분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되고 감정이 안 따라오면 행동이라도 이렇게 좀 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그죠? 심호흡. 저는 심호흡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짜고,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효과를 따진다면 정말 심호흡만큼 효과가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패닉 환자들, 불안장애 환자들은 모두 다 심호흡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은 어떤 거냐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좀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교감신경은 산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패닉 어택이고 불안장애라고 하는 건 이게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슬로우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로 비교하자면, 그죠? 그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엑스헤일이라고 하는 거. 엑스헤일을 하는 동안에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5, 6, 7, 8, 9, 10 그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몸이 부교감 기계가도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슬로우 다운 되고 숨이 좀 더 편안하게 쉬어지고 잠도 오고 그랬어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잠자기 전에 심호흡을 100번 이상 해보시면 잠이 잘 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기도하는 거는 나랑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말로 기도를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길게 하고 이메일을 짧게 하는 거 다 말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긴장이나 훈련, 이게 뭐 말이 긴장이나 훈련이지, 긴장이나 훈련이면 몸을 긴장을 시켰다가 릴렉스했다가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 신체 부위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이게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문제 해결하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아쉬운 일들이 있어요. 안 됐어. 그냥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죠? 그때 내가 뭐가 있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상상으로라도 문제를 풀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죠?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근데 꿈속에서는 정말 진짜하죠. 왜냐면 뇌의 똑같은 부분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상으로 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그 상황에 계셨을 때 정말로 그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고, 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뉴로셉션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럴 엑서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그저 운동시키는 게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놀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파이트라이 모드를 작동시켰다가, 그죠? 누굴 이겨야 되고, 그죠?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게 놀이잖아요, 그죠? 놀이 용어도 보면 상당히 어떤 공격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힐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극이 됐다가 가라앉았다, 자극이 됐다가 가라앉았다. 그걸 계속 해주기 때문에 놀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감정적인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뇌는 평생에 걸쳐서 변해요. 제가 아까 아동기가 아주 중요하다. 25%만 이렇게 작동이 되고 75%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운명론자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뇌는 평생을 거쳐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정 조절 잘 하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시면은 정말 잘 태어나고 정말 좋은 부모이 돼서 자란 사람처럼 뇌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요. 부정적인 거에 더 포커스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은 긍정적인 건 사한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 그죠?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을 해놔야지 다음에 그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고, 저 사자속으로 피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건 특히 더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인간의 뇌에 그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아시고 또 뇌가 나를 지켜주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지금은 안전하니까 나는 지금 긍정적인 건 어떤 게 있는지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제가 이 말을 책에 썼는데요. 나쁜 경험을 잔소리, 싸움할 때는 20분 이하로 해라 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가능하게 하면 되죠. 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인텐시티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뇌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싸움을 오래 하시면은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막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그 사람과 많이 오랫동안 싸웠다면 그게 늘 작동이 되는 거고, 나는 늘 그렇게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싫으시면 억지로, 그죠? 싸움을 길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이따 브레이크를 하시고 다시 와서 싸움을 하시더라도 그죠? 길게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딱히 약을 안 드시더라도 이것만 잘 이용을 하셔도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칭찬 많이 하시고, 그죠? 그게 남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세우시는 것들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많이 웃는 거, 그죠?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나 남편들이 막 그 TV 보고 낄낄거리고 웃는다고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엔돌핀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쓰고 나는 반이 된다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요. 제 친구가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그 저한테 물었어요. 그럼 네 책을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참 저한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뭘까? 말을 많이 썼는데 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빡빡한데요. 원칙은 이 원칙만 지킨다면 사실 감정저들도 더 잘 될 거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죠? 슬프거나 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그 슬픔을 나눠주시면 그죠? 훨씬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누면 더 증폭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심호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요